내가 벨기에 사람만 아니었어도 그녀와 함께 울었을 거예요. 나의 유대인 조상은 나에게 눈물을 물려줬지만 왈로닌의 피가 우세해서요. 그래서 벨기에 사람은 절대 열대 남아메리카 사람들처럼 쉽게 감동하지 않아요. 나쁜 소녀를 위해, 그 멋진 여자를 위해 엘레나가 술잔을 치켜들었다. 그녀에 비하면 난 얼마나 따분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하느님 앞서사. 우리는 웃고 떠들며 와인 한 병을 모두 마셨고 그러자 기분이 좀 나아졌다. 몇 주 동안 그들은 내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내 이야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 사이 나는 페루 여자가 다시 전화를 걸면 받겠다고 결심했다.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일날과 통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단지 그 이유뿐이었을까? 아니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공유하면 그에 따른 원한과 질투와 치욕과 감정의 짐을 모두 내려놓게 되는 것처럼 내 사랑을 엘레나 그라보스키에게 고백한 뒤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전화를 기다리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동안 내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 그녀가 다시 전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죄책감을 달랬다. 나는 그녀를 서먹서먹한 친구처럼 대할 것이며 나의 쌀쌀맞은 태도는 내가 그녀에게서 진정으로 해방되었다는 최고의 증거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밖에도 기다림은 내 정신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유네스코나 파리밖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와중에 나는 이반 알렉사예비치 군인의 단편 번역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나는 마지막 수정 작업을 마치고 짧은 서문을 써서 내 친구 마리오 무츠니크에게 원고를 보냈다. 그는 내게 제때 보냈군 이라고 답장했다. 나는 동맥경화나 노인성 치매가 자네의 분인 원고보다 먼저 올지 모른다고 걱정했거든. 일날이 텔레비전을 보러 우리 집에 오면 나는 그에게 단편을 읽어주기도 했다. 그는 내가 번역한 작품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예의상 귀를 기울였다. 반면 쥘 베른의 소설은 일라를 사로잡았다. 그해 가을 나는 그에게 여러 소설을 하루에 2장 정도씩 읽어주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하며 팔짝팔짝 뛴 작품은 80일간의 세계일주였다. 또한 황제의 밀사도 무척 좋아했다. 나는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지만 엘레나가 부탁한 대로 일랄에게 그 전화에 대해 절대 묻지 않았다. 그가 작은 칠판에 써주었던 메시지를 받은 이후 몇 주, 아니 몇 달이 흘렀지만 나는 일랄이 말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기미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마지막 전화를 건 지 2달 반 만에 다시 내게 전화했다. 그때 나는 유네스코에 갈 준비를 하면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벨 소리를 듣자마자 그녀일 거라고 예감했다. 그래서 물기도 닦지 않고 침실로 달려가 침대 위에 벌렁 들어누우며 수화기를 틀었다. 이번에도 끊을 거야, 착한 소년? 잘 지내, 나쁜 소녀? 잠시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조그맣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웬일이야? 황송하게 내 전화를 받아주기로 한 거야?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이제 화가 풀린 거야? 아니면 아직도 날 미워해? 그녀의 말에서 비아냥과 자신만만한 반어법을 느낀 나는 전화를 끌어버리고 싶었다. 왜 전화한 거야? 나는 물었다. 왜 계속 전화하는 거지? 너와 얘기하고 싶어. 그녀가 말투를 바꿔 대답했다. 지금 어디 있어? 파리. 얼마 전부터.
우리 잠시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난 그녀가 아직 도쿄에 있거나 아니면 어느 먼 나라에서 살 거라고, 다시는 프랑스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그녀가 여기에 있고 언제라도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완전히 혼란스러워졌다. 잠시면 돼. 그녀는 내 침묵이 부정의 소곡이라 생각하고 날 조르기 시작했다. 너한테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전화로는 곤란한 얘기야. 딱 30분이면 돼. 오랜 친구를 생각한다면 별로 긴 시간은 아니지? 우리는 이틀 후 유네스코 퇴근 시간에 맞춰 6시에 생제르맹데프레에 있는 라리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전화를 끄는 나는 심장이 터질 듯 쿵쿵 뛰는 걸 느꼈다. 다시 샤워하러 가기 전에 나는 입을 벌린 채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앉아 있어야 했다. 그녀는 파리에서 뭘 하는 것일까? 후쿠다를 위해 특별한 심부름이라도 하는 걸까? 유럽의 코끼리 엄니와 무쏘의 불로 만든 이국적인 체험지 시장을 개척하려는 걸까? 내게 밀수나 돈 세탁 혹은 다른 야쿠자의 일을 도와달라고 하려는 걸까? 그녀의 전화를 받은 것은 멍청하기 그지없는 짓이었다. 과거의 오래된 이야기가 되풀이될 게 뻔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것이고 나는 그녀가 항상 내게 행사했던 그 힘 앞에 굴복할 것이며, 우리는 짧은 목가적인 생활을 하는 척할 것이고, 나는 온갖 종류의 환상을 꿈꿀 것이며, 그러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녀는 사라지고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상처를 입고 도쿄에서처럼 내 상처를 핥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다음 이야기가 또 시작될 때까지 고통받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엘레나나 시몬에게 그녀가 전화했다는 말도 만나기로 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몽롱한 상태로 이틀을 보냈다. 갑자기 정신이 말짱해졌다가 다시 안개가 끼는 듯한 상태를 오락가락하면서, 가끔 정신이 혼탁해질 때면 나는 나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멍청이, 맹추, 넌 지금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일어났으며 미래에도 일어날 모든 일을 당해도 싼 놈이야. 약속한 날은 파리의 늦가을답게 날씨가 우중충했다. 나뭇잎도 거의 떨어지고 하늘에 햇빛도 없었다. 나쁜 날씨 때문에 사람들의 기분은 더욱 언짢아지고, 거리에선 외투에 목도리를 두르고 장갑을 끼고 우산을 쓴 사람들이 세상의 중후를 느끼며 발길을 재촉하는 시기였다. 유네스코에서 나온 나는 택시를 찾았다. 하지만 비 때문에 빈 택시를 잡기가 힘들어 지하철을 타기로 했다. 난 생제르맹역에서 내렸고 라리무리 입구에서 테라스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 앞에는 차 한 잔과 페리의 병이 놓여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뺨을 갖다 댔다. 우리 양볼의 키스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것도 안 돼? 그 장소는 그 동네에 사는 전형적인 사람들, 관광객, 목걸이를 하고 화려한 조끼와 재킷을 입은 플레이보이, 가슴이 파인 옷과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애들로 가득했다. 어떤 여자애들은 갈라 파티에라도 가는 듯 차려입었다. 우리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다. 구리코는 눈에 띌 정도로 변했다. 10kg쯤 빠졌을 뿐 아니라 도쿄에 잊을 수 없는 밤 이래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녀는 꾸밈없이 수수하게 옷을 입었는데 내가 파울의 부탁으로 오를리 공항에서 그녀를 픽업했던 그 오래전 아침 이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남선복이었을 것 같은 너덜너덜한 자켓과 색발의 면바지 차림이었고, 면바지 아래로 광택도 나지 않는 낡은 신발이 보였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가늘디 가는 손가락의 손톱은 마치 물어뜯긴 것처럼 엉망이었다. 앞 이마와 광대뼈, 턱뼈는 툭 튀어나와 있었고 창백한 피부는 축 처졌으며 피부색은 전보다 더 푸르스름했다. 그녀의 눈은 광채를 잃고 대신 두려워하는 빛이 서려 겁 많은 동물을 떠올리게 했다. 액세서리도 달지 않았고 화장도 안 했다. 널 만나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내 팔을 만지더니 과거의 교태 어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이번엔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제 화가 풀렸는지 나를 조금은 덜 미워하게 됐는지만이라도 말해줘. 그 얘기는 않는 게 좋겠어. 내가 대답했다.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아. 왜 계속 전화한 거지? 나한테 30분을 줬지. 그렇지? 그녀는 내 팔을 놓더니 똑바로 앉았다. 아직 시간이 있어. 우선 너에 대해 말해줘. 잘 지내? 애인은 있어? 아직 통역 일을 해? 죽을 때까지 나는 하찮은 인간이야. 나는 내키지 않는 듯 웃었지만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나를 주시했다. 나이를 먹더니 까다로워졌구나, 리카르도. 예전 같으면 분노가 그토록 오래가지 않았을 텐데. 그녀의 조그만 눈이 옛날처럼 순간 반짝였다. 아직도 여자들에게 감상적인 싸구려 말을 하니? 아니, 이제는 안 하려나? 언제부터 파리에 있었던 거야?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일본 폭력배의 하수인으로 일하는 건가?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난 그녀가 웃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표정이 굳더니 도톰한 입술이 떨렸다. 입술은 여전히 그녀의 얼굴에서 두드러져 보였지만 지금 그녀의 다른 부분들처럼 약간 시들었다. 후쿠다는 나를 버렸어. 벌써 1년도 넘었지. 그래서 파리로 온 거야. 이제야 왜 네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이해가 가는구나. 나는 비아냥거렸다. 네가 이런 모습으로 있으리라고는, 이토록 엉망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 이것보다 더했어. 그녀는 거친 목소리로 시인했다. 한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 마지막 2번의 전화는 그래서 했던 거야. 적어도 너는 나를 묻어줄 것 같아서. 나를 화장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어. 구더기들이 내 시체를 먹어치울지 모른다는 생각만 해도 몸소리 나거든. 어쨌거나 이미 지난 일이야.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나는 그녀의 말에 분노가 가시지 않았다는 걸 눈치챘다. 스스로 불쌍하게 보이거나 항상 그랬듯 능숙한 말솜씨로 나에게 충격을 주려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경찰이나 공중인처럼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네 인생의 위대한 사랑이 너를 버려서 자살하려고 한 거야?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언제든 나에게 권태를 느끼면 나를 버릴 거라고 항상 말했어.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날 버렸어. 게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증오로 입술이 일그러졌다. 그녀의 눈에선 불똥이 튀었다. 이건 역시 나를 감동시키기 위한 연극이 아닐까? 이 얘기가 불편하면 우리 다른 얘기 하자. 내가 말했다. 파리에선 뭐하고 지내? 무슨 돈으로 사는 거지? 그 불안당이 한동안은 궁핍하지 않게 살도록 보상감이라도 줬어? 2달 동안 라고스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 마치 100년처럼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지. 그녀는 갑자기 내가 그곳에 없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정말 무시무시하고 추악한 도시고 그곳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해. 라고스에 갈 생각 따윈 절대 하지 마. 내가 감옥에서 나오자 후쿠다는 구리코, 넌 이미 지켰어 라면서 도쿄로 돌아오지 못하게 했어. 지켰어 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였어.